자, 그러면 이제 그 이성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성계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도평의사사를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파리흥상군부를 설치해가지고 군사를 담당하고, 이 군사는 파리흥상군부는 이제 그 누가 담당했죠? 파리홍상군 부사는 정도전이 담당했죠. 그래서 이건데 이거 좀 뒤에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 정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도평의사사 약화됐다고 해도 이 도평의사사 고려 말기 때부터 계속 권위가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업무는 되게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성계도 이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소수 재신들을 데리고 정치를 했는데 조준, 정도전, 남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만 하면 측근 정치 익숙하죠? 14년식하고 관련된 측근 정치가 그때로 있었어. 네. 그리고 지금도 반발 많잖아. 그래서 새누리당 안에 진박이니 뭐 비박이니 하면 싸우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게 같은 건국세력 안에서도 또 나눠져요. 그래서 조준이나 정도전 이런 것 같이 이제 이성계가 가까운 그 무리들이 이제 거의 그 100% 농단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하겠죠. 집권포 내에서 이제 소외당한 사람들이 그 이방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결집이 되고 이것이 일종의 왕자의 난의 어떤 배경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측근 정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66페이지 볼까요? 근거편? 자, 1166페이지 주 366번을 보면 이 측근 정치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읽고 넘어가죠. 예. 태조는 국정을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끌어나간 것이 아니라 조준, 정도전, 남은 등 소수 재신 중심의 정치를 행하였던 것이었다. 정도전은 주나라의 총재, 재상 중심의 정치를 이상인 것으로 강조하였는데 그는 자신과 같은 재신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체제를 총재의 제도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 도평의사사 임원 29명 가운데 17명이 개국공신, 8명이 원종공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52명의 개국공신과 1,400여 명의 원종공신이 있는 가운데 소수의 재신 중심의 정치는 다수의 문무관료 종친 도평의사사 임원 및 공신들이 불평과 불만을 갖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교 정치를 펼 수 있는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읽을 것은 뭐냐면 요때 도평의사사 안에 있는 조준이나 정도전, 남원 같은 소수 재신들 중심으로 했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평의사사를 하긴 했지만 그들 중심으로 정치를 했고 하여튼 그 정책위는 도평의사사에서 한 거죠. 다만 이제 도평의사사에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불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방원이 쿠데타를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없었던 것이 뭐냐면 조준, 정도전, 남원이 있는 거기서 행해졌던 도평의사사야. 그러니까 도평의사사를 폐지시키고 뭘로 이름을 바꾼 거죠? 의정부로 이름을 바꾼 거죠. 정조 2년에. 그래서 의정부 중심의 어떤 정치체제를 이끌려고 했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의정부가 대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제2의 도평의사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종 4년에 그 뭘로 더 바꿔요? 의정부 서사제도에서 육조 직계제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다가 태종 14년 때 완전하게 정책이 됐고 이것이 예전에 하면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 뭐죠? 군사제도 별표 2개 쳐놓으세요. 복잡해. 그 고려 시대는 군사제도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조선은 다 봐야 돼. 군사제도 보고 나면. 예. 자, 그 조선 초기 때 군사제도 개편 부분은 누가 주도했냐? 당연히 정도전이죠. 그러면 이제 중앙군을 볼게요. 중앙군을. 근데 조선 초기 때 그걸 아셔야 돼요. 조선 초기 때는 아직까지는 명분을 양인계병제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완벽한 양인계병제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이제 혼란한 상태야. 그래갖고 이제 정착하는 과정이었고 양인계병제 원칙이
철저하게 이제 시행된 것은 언제 때냐? 세조 때라고 보시면 돼요. 세조 때 보복을 실시하면서. 예. 자, 그럼 이제 보면요. 자, 중앙군을 개편했는데, 중앙군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조선시대 초창기 중앙군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12, 14라고 하죠. 14.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는 시패, 시군이라는. 근데 시패, 시군은 뭐냐면 지방에 올라온 부대예요. 그래서 있고, 그러면 12부터 볼게요. 자, 원래 12의 원조는 어디냐면 고려시대 때 2군 6이죠. 근데 2군 6이가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거의 형해화 됐잖아요. 유명 무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때 사병 집단들이 막 등장을 하죠.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병 집단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왜 등장하냐면 원수제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통론에 보면 고려 후기 때 군사제의 특징 중에 원수제가 등장하거든요. 이 원수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왜구라든지, 홍건적 때 쳐들어오니까 지방 병상병들을 동원했어요. 중앙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지방 병상군들을 동원할 때 명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패기라고 하는데, 이 패기를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 원수였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성계하고 그 뭐냐면 최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원수가 패기를 장악해가고 그 당시 지방 병상병들 동원하고 그리고 이 병력을 가지고 이제 수도 부근을 경비하거나 치안을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병력을 이용해서 뭘 하죠? 정치를 하는 거야. 군인 정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전부터 그 자기 집안 대대로 그 통제하는 병력이 있어요. 토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력도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병력도 있는데 나중에 집권하니까 이게 이 병력들을 뭘로 합치냐면 중앙군으로 예표를 내요. 그래서 위홍 친군이를 결정해. 위홍 친군이 자위와 우위 두 개 부대로 개편되거든요. 그리고 종전에 2군 6위 하면 8개 부대죠. 8개 부대에다가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10이라고 개편해. 위라는 건 군대예요. 그래서 10이고 이것을 또 이름을 또 뭘로 바뀌냐면 14로 개편해요. 14로. 네. 그래서 12에서 14로 개편되는데 이게 언제 있었다? 태조 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포스에 보면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14를 개편했다. 언제? 태종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는 말이야. 14를 뭘로 개편한 거죠? 태종 때는 12로 개편된 거지. 그 D가 빠진 거야. 근데 12에서 14로 개편된 거는 언제 때다? 태종 때죠. 태조 때. 그리고 14에서 12사로 개편된 건 태종 때죠. 그 문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14로 개편하고, 그 위에 판이상공보사로 총괄하게 돼요. 예.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그 시위군이죠. 시위군을 통과한 부대가 대장이 누가라고 했어요? 고려시대 때는 원수라고 했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뭐라고 이제 하냐면 절제사라고 해요. 절제사. 이게 원수를. 그래서 절제사들이 회기를 가지고 그 지방의 병력들 동원하는 거야. 이런 절제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자들이나 대신들이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폐기를 가지고 지방 병상병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그 병력이 사병화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중앙군을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서 그 시위패들을 뭐냐면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이제 하게 되냐면 진도를 근거로 진법 훈련을 해. 진법이라는 건 뭐냐면 진도는 뭐냐면 그 태조 때 이성계가 올린 일종의 범법 훈련서야. 그래서 이제 진도니까 진을 짜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도 올려서 훈련시키자. 그래서 왜 훈련시키냐? 그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요동정벌이에요. 근데 실제 그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학계 말처럼 아마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정도전 무슨 파예요? 칙명파죠. 예. 그리고 이제 명나라하고 충돌해봤자 지가 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런 것을 명분을 해갖고 군대를 누가 통제하겠다는 거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예전에는 그 절제사 밑에 군대가 통제돼 있잖아. 근데 군대를 하면 자기가 직접 그 판이 상공부사를 이루고 군대를 그 시위패들을 동원해갖고 막 훈련을 시키면 당연히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정도전. 그러니까 국가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신들이나 당연히
왕자들 반발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만약 훈련 안 나오면 그냥 물론 왕자들은 때릴 수는 없지만 그 밑에 이제 부장들 불려갖고 막 몽둥이 두들고 패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왕자들 불만을 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중앙군 개편에서 이제 보면 12와 14로 개편한 것은 14의 통솔 관계를 명확히 해서 판이 상군 군을 설치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사로서 누굴 임명하죠? 정도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앙군이었던 시위군은 뭘 통해 통제를 하죠? 이런 진도에 입각한 진법훈련을 통해서 통제를 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결국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방원이 쿠데타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앙군에서 14들은 11가 바뀌고, 아니 14가 이제 나중에 태종 때 12사로 바뀌면서 요 사병을 혁파하죠. 그리고 시위군들 어디에 흡수통합을 해요? 12사로 통합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세종 때 14로 바뀐 다음에 다시 또 12사, 문종 때 5사, 세종 때 5위로 정착을 되죠. 중앙국의 5위 체제가 마련된 것이 이제 세조 때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럼 5위는 뭐고, 판이 상공부사는 뭐고, 그럼 병조는 뭐냐? 헷갈리거든. 근데 이건 지혜 관계에 관련된 게 단위 부대 체제인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수기사가 있죠. 수기사. 그러니까 수도 방어 사단이 있잖아. 수기사는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 그 14에 속해요. 그 다음에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죠. 그걸 어디에 속할까요? 판이 상원군에 속하죠. 그 다음에 병부는 뭐냐면 국방부에 속해. 그러니까 국방부란 간서가 있으면 그게 이제 병부가 되는 거고, 병조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수도방위 사령부라는 게 있죠. 여러 부대를 통과하는. 그 다음에 있고, 사령부 밑에 예속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수기사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10이라는 거 5위는 이게 지휘부가 아니라 이건 뭐죠? 그냥 그 밑에 있는 동부부대야. 이런 거고, 지휘부는 한의상공 부사고, 그 다음에 군정권을 장악한 곳이 어디가? 거기 이제 병부다. 이렇게 이제 예속관계를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지도서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서가 아니라 저 근거편에서 1142페이지에서 1143페이지인데 요것도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제 국편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 찾았는데 자, 어디에서 있냐면 거기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줄친 부분만 쭉 읽어볼게요. 예. 태조 3년 2월 8일 상근부사 정도전은 다음과 같이 그 명칭을 변경하여 14로 하고 3군에 분속시켰다. 외의 개혁 안에서 보듯이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옛것을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이었으나 내용상으로는 42사, 6순2사의 각 사를 3군에 예속시킴으로써 11을 쳐 새롭게 한다는 뜻이었으나 11을 강화 개편하여 수도 경비와 궁성 시위의 중심 병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또한 지휘 계통인 상군부의 14를 분속한 조치는 비로소 실병력과 지휘 관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정도전의 개혁안은 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외에도 시위폐의 정원과 통솔관계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도전은 의용 상군부의 통제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여러 중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사적 시위폐에 대한 영속관계를 제약하기 위하여 진법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방원의 쿠데타에 의하여 숙청됨으로써 중앙관제의 정비는 다음 정조 때로 넘어갔다. 예, 저기는 이제 보통 상군이라고 하는데 보통 고대 정근됐을 때 군대 편제는 상군으로 편제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중군, 자군, 우군 이렇게 있거나 그러니까 상군이나 오군으로 편제되는데 그래서 앞에 이제 선발대, 그다음 중군, 후발대, 그다음 거기다 자군, 뭐 우군 이걸 갖다 붙이는 거, 상군, 오군 이렇게 편제되는 것이 뭐냐면 저도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정근대 시대 때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편제 방식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보죠.
거기 이제 그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자, 다음은 어느 인물의 연벌을 정리한 거다. 기획과 위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이제 그 누구의 일대기를 이제 적어놓은 거냐면 그 정도전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거야. 정도전에. 그래서 요 관련된 그 부분이 예전에 한국사 능력권 중 고고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좀 더 심화해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정도전은 이제 그 봉화 지역의 향리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향리인데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거의 출신이 좀 낮죠. 그리고 또 부인조차 노비 출신이야. 네. 그러니까 좀 아웃사이더 기질을 가지고 있지. 태생제부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합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나주에 기양 갔다고 했죠. 누구하고 대립했다고 했죠? 이임하고. 그 당시 이제 이임이 친원 정치를 하고 원나라 사신의 마중을 지시했는데 겁을 냈어. 그래서 그때 그 전라도 나주에 가가지고 한 7년인가 9년인가 있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때 뭘 읽었냐? 좀 맹자나 주례. 그리고 나주에서 이제 그 나주가 그 당시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그 향수 보국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통해서 백성들 비참한 생활들을 느끼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위화도에 온 이후에 이제 전제 개혁을 이제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는 진도를 올리죠. 예, 그 진법 훈련을 하도록 이제 권유했고, 그 다음에 이성계 이성계의 그 신을 얻어서 판이 상군부사가 돼요. 판이 상군부사. 그리고 조선 건국조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누구하고 대립을 하냐면 명나라하고 대립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도는 친명파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거 왜 주원장이 싫어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우리 입장이고 주원장이 얘가 친명파 친원파 별로 신경도 안 써.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주원장이 좀 성격이 캐릭터가 좀 독특한 인물이야. 좀 더러워 좀 성격이. 그래갖고 그때 이제 중국사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 무슨 난이 나냐면 이게 뭐죠? 문자욕이 일어나지. 중국판 청나라 때만 문자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명나라 때 문자욕이 일어나는데 이 주원장이 어릴 때 좀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컴플렉스가 있고 자격지심이 좀 강해. 그래서 예전에 소식적에 그 중위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승려 생활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강자야. 왜? 대본이 연상하거든. 중둥이 머리를 팍팍 깎잖아. 강자를 싫어하고 또 예전에 또 홍범정에 참여한 적 있죠. 그래서 도덕적자를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몇 글자를 그거에 대해 쓰는 걸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거기에다가 뭘 적어놓은 거야? 포전문에다가 포전문은 이제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포전과 전문을 말하는 건데 포문과 전문을 거기다 강자니 적자니 그다음 강하고 또 그 중국어 비슷한 발음이 뭐냐 생자가 있어요. 날생자. 그 다음에 적자하고 비슷한 발음이 뭐냐 직자가 있어. 곡직자 있죠. 이게 발음 비슷하거든요. 중국어 발음이. 그것도 못 쓰겠는데 그게 모르는 거지. 그냥 그걸 쓴 거야. 근데 처음에 그 의미에서 쓴 건 아닌데 주원장이 이거 보고 발감을 한 거죠. 막 이런 글자 썼다고. 그래갖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식당 가다가 음식 음식 안 맞으면 누구 오라고요? 웨이터 오라고 하자. 야 사장 오라고 해. 사장 오르잖아. 똑같이 보니까 이제 얘도 좀 정도는 유명한 말 알고 있거든. 실세라는 거. 그러니까 정도는 오라고. 근데 정도는 가겠어요? 가면 맞아 죽는데? 그래서 이제 정도는 대신 다른 사신들 보내거든요. 근데 어떤 사신 갔다가 사신이 이제 출고하러 나갈 때 그때 이제 조선에서 망비가 하여튼 망대비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얀 상복을 입고 왔거든요. 근데 너 왜 내가 준 그 옷은 안 입고 상복을 입고 있냐고 하면서 잡아나가지고 막 죽인 사건이 있어요. 정총인가 해갖고 그때 그렇게 죽어갖고 몇 명 사신들이 억울하게 얽매여 있다가 나중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포전문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1차 포전문, 2차 포전문, 3차 포전문 사건인데 조선 쪽일 때 그만큼 이성계하고 주원장 갈등이 좀 있었어. 조선 초기 때는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명나라 문서에는 뭐냐면 조선의 학은 여기 누가 지명했냐면 그 당시 정도전을 지명하면서 사이가 되게 나빴다. 예. 근데 이제
주원장이 죽이고 싶은 이 정도전도 결국에는 그 제1차 왕자에 죽었죠. 예, 이방원한테.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정도전이 그 이방원의 형제들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계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방원이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그 군대를 모으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기껏 동원했더니 뭐 한 20명, 30명? 근데 이제 집 밖에 나가니까 이방원을 기다리는 군대가 쫙 나열되면서 이방원 맞아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도를 치러 가는데 정도전 나온 집에 가서 남은 기생 집에 가갖고 같이 나무하고 이제 차를 마시고 있었다거든요. 그걸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정도전 죽이니까 정도전이 살려주세요. 에이 개새끼야 쳤다고 해요 그냥. 이게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어. 근데 이 기사는 100% 믿을 수가 없죠. 예. 이건 정도전이 이제 꾸민 쿠데타가 아니라 누가 꾸민 쿠데타죠? 이방원이 꾸민 쿠데타야. 근데 이걸 누구한테 덮씌운 거예요 지금? 정도전 했다고. 정도전 쿠데타를 했던 사람이 그 나무 기생집에 가갖고 그 차나 마시며 나무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정도전 살려달라고 하는 거는 뭐 볼 사람이 없었잖아 그냥. 그러니까 정도전을 좀 낮춰보려고 이렇게 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조선왕조 실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안 돼요. 오히려 조선왕조 실록 외에는 다른 기록을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이게 쿠데타가 누가 익혔다? 이방원이 익혔다. 이런 것들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방원이 익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정치체제도 맞지가 않아. 지향한 정치체제도. 그리고 사병학파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자기 동생 그 막내를 앉혔잖아요. 방석이를 앉히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사회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전제개혁 주장에서 가정법제정을 실현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좀 약간 그 문제 낼 때 이제 많이 많았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정도전이 처음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 개구수전이다 해가지고 토지를 다 뺏어서 개구수전 머리 숫자대로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토지 국유제를 주장해요. 일종의 소유권까지 좀 이제 개편하는데 이게 너무 반발이 크니까 수정권 개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했냐 아니냐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실질적으로 이거 뭐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답은 맞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있고 2번은 임명된 사병업화를 추진해 상공본 아래 중앙군 14호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틀린 답인데 왜 틀렸냐? 초창기 때는 상공본 아래 중앙군 14호 만들었다. 요게 틀렸다. 왜냐면 저희 그 포셈에 보면 14를 개편했다는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틀렸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거고 뭐가 틀렸냐면 그 앞부분이 틀린 거야. 네, 사병업화 추진이 맞는 거죠. 사병업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뭘 한 거죠? 진도를 통해서 진법 훈련을 시킨 거죠. 이거는 그 상공부의 중앙부의 14를 만든 건 뭐냐? 사병업화 관련된 거고 지휘 통솔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중앙부의 두 개가 나눠졌다 했죠. 그 당시 12, 14.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위군, 이렇게. 그래서 시위군은 사병부가 돼가지고, 그 진도훈련을 통해서 중앙을 통합하려고 했고, 그 12로 이렇게 통합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10이나 14는 그 명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한의상공부의 소치의 지휘각을 명확히 하려고 했고, 이게 좀 다르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뭐 조선건국정. 조선왕조의 기본법은 조선 광복대전에 큰 영향을 줬죠. 특히 육전체제. 육전을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조선공국전은 채택은 안 됐지만 개인 그 편찬 사찬이지만 후에 영향을 줬다. 이건 나중에 제도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요동정부의 주모자로 파악해서 보여주는 맞죠? 그래서 보통 요동정부의 주모자로서 이제 그 시도했고 또 하나는 앞에 이제 그 명나라의 주원장이 뭐죠? 그 문자요가 예정해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내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미연은 1차 왕자의 난이 나왔다. 맞죠?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답이 틀린 거니까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도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넘어가서 자, 문무관리 선발과 임용제도를 선발했어요. 그래서 무가와 이가를 시설했는데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무가를 시설했다. 그래서 공양은 3년에 복귀를 했는데
그래서 거의 조선시대니까 이제 문무 양관 제도가 확립이 됐죠. 이과는 뭐냐면 선의를 보는 시험이에요. 선의. 그래서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 달리 철저하게 시험 제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과라도 그러니까 선의를 뽑는 것은 세습이라도 이것들이 형식상 뭘 봤다?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문음도 형식상 뭘 봐요? 시험을 일단 보고 뭐냐면 문음제를 문음을 시켜준 거야. 음서를. 그래서 이제 7과로 정리했는데 문과, 문과, 의과, 여과, 음양과, 이과 등등 이렇게 7개의 과목을 정리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제도 개혁을 했죠. 그래서 관찰사 제도를 이제 뭐냐면 복구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관찰사는 이제 그 뭐냐면 전에 그 뭐 갑자기 까먹었다. 도관찰 출처사. 그것은 이제 더 계승을 해서 관찰사 제도를 복구시키고요. 그 다음 수령의 자격을 좀 높였죠. 참상관을 고정시켰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상소 보곡이 완전히 혁파된 것은 태조 때, 조선 태조 때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9년제로 개편을 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누가 하나 있었죠? 정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정종 볼 거 없어요. 정종은 뭐만 좀 기억을 하냐면, 수도를 다시 개경 옮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종 2년에 의정부가 개설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누가 한 거죠? 이방원이 한 거죠. 이 이방원의 정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이렇게 했는데, 1차 왕자의 난은 이제 그때 정도를 때려 죽이고, 방석과 방범을 제거를 하죠. 그래서, 강제 양위를 하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무슨 것이 일어났냐면 그 유명한 항운차사 같은 것들, 그건데, 항운차사는 그 자체가 역사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연려시 기술에 적혀 있는 거고, 거기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이방원하고 이상국이가 그만큼 갈등이 깊었다는 거지, 그 항운차사를 역사적 사실로 믿어서는 안 돼요. 다만 이제 그 이성계가 그 개경에 중국 사신들을 이제 명나 사신을 맞아갔다가 거기에 이제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그냥 갔어. 그건 사실이야. 근데 때마치 그때 무슨 난이 나냐면 조사이의 난이 나요. 그 동북법 지역에서, 하흥 지역에서. 근데 조선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성계의 신복이었어요, 예전에. 그럼 우리가 서로 연결시킬 수 있죠. 이 조사이 난은 그 뭐냐면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지시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이성계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근데 결국에 조사의 난이 진압이 되거든요. 이 조사의 난이 여진 쪽을 이끌고 이제 막 일으킨 난인데 진압을 했어. 그때 이제 다시 그 이성계가 평양에 있다가 개경으로 돌아와요. 그것도 거의 강제죠, 반강제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돌아다니지를 못해. 그래서 그 아드대에서 유폐가 당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웃긴 게 자기가 세운 왕조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에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 그냥 조사의 난이 나는데 그때 때마침 누가 가는 거야? 이성계가 동북방에 항운지를 갔다. 그렇게만 나와 있어. 그리고 그 가정에서 뭐 항운차사 얘기는 후대에 만들어진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왜 조사의 난을 이성계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왜 안 적어 놓을까요? 그거는 누워서 침 뱉기죠. 누워서 침 뱉기잖아. 조선 왕조 얼마나 세종의 건의가 없었으면, 정독성이 없으면 자기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죠. 다만 적어놓지는 않은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뭘 통해서 보관이나 삽입을 통해서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깨달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안 나는 조사의 난이 그 항운차사와 관련돼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제2차 왕자의 난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형이었던 그 방간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박과 연결해갖고 이제 하다가 제거당하죠. 그래서 제2차 왕자의 난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정종은 이제 들었겠죠. 잘못하면 자기 동생한테 죽으니까 그냥 누구한테 태종한테 양해를 한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 아들들도 많았어요. 그때 이제 내었던 논리가 뭐냐면 그때 이제 뭐냐면 나는 아들이 많지만 적자가 없고 서자가 많다. 그래서 아들을 누구한테 왕위를 태종한테 넘기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논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적서차별의 원칙이 성립되는 논리가 되는데 한번 볼게요. 태종 때 이제 볼게요. 태종은
국가 기반 학력 아니 킬러 보는 거에 이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냥 일단 특히 태종이 싫어했던 사람들은 뭐냐 외척이야. 그 민무구 민무지 형태부터 시작해서 그 세종의 그 자기는 시몬까지 다 죽였어. 자기 측근세력.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그런 왕족들이나 외척 세력들, 정치나 외척들을 다 채워내요. 그리고 누굴 했죠? 대신 세력을 이제 끊었죠. 근데 이제 태종하고 이제 맞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조죠. 근데 이 세조는 좀 특징이 뭐냐면 외척, 정치, 공신 세력을 끊어요. 그 통치를. 근데 반대로 그 태종 같은 게 외척이나 정치나 공신 세력을 쳐내죠. 일반 대신 세력을 끊어들이고. 그러니까 독재 형태가 좀 달라. 이런 형태가. 그래서 그 태종 후대에 욕을 안 먹었어. 왜냐면 태종이 쳐낸 대선들은 어차피 대신들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세조가 욕을 먹는 게 뭐냐면 대신을 쳐내고 그 주변의 측근들만 이제 권력을 나눠 먹으니까 그게 욕을 먹는 짓이지. 똑같은 사람들 죽여도. 예, 그래서 세종이나 세조가 좀 비슷하지만 독재를 할 때 그때 그 독재 기반이 됐던 건 다르다. 이거 좀 눈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피해 이제 수청작업을 통해, 일명 쿠데타를 통해서 즉위를 하게 되고 당연히 왕권 강화죠. 그래서 예전에 정도전이 했던 일을 그대로 했어요. 또 공신을 경제하고 사병제도를 폐지하고 신문고를 설치하는데 이 신문고는 원래는 이제 반항 세력이나 민의를 반영한다고 이제 하잖아요. 지금도 청와대 가면 신문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요거 주로 쳤던 사람들이 일반민들이 친 게 아니라 주로 있는 사람들이 쳤어. 왜? 그때 노비 문제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태종이 열받아갖고 노비 문제 가지고 치지 말라고 막 상소까지 냈는데 불법 계속 쳐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일종의 민의의 상징? 지금 그처럼 청와대 민의의 상징처럼 그런 기능만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평의사사를 폐지했죠. 물론 이게 정확한 연도는 정종 2년 때니까 그리고 의정부를 하고 4년 동안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를 했죠. 폐지 이유는 여기가 측근정치의 산실이기 때문에 폐지를 한 거예요. 자, 개혁을 다해서 간제를 개편하고 이건 나중에 뒤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원제나 사원노비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사원제가 사원노비를 제한한 거지 아예 없애지는 못했어요. 조선시대 때도 사원제과 사원노비는 있었어요. 왜? 명복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문제 때문에 이제 나중에 세종하고 좀 약간 갈등이 일어나. 세종이 태종 말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 어머니 죽을 때 거기에 그 능 부분에 사원 사찰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아버지는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종도 나중에 이제 물론 포면상으로는 억벌 정책을 했지만 이 사람이 말년에 보면 이제 불행하고 자기 딸 죽고 자기 몸 아프고 하니까 어디에 의존해요? 불교에 의존해. 그래서 내불당도 만들고 불교 성적 서적을 언해도 하고.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 보면 안과 밖에 완전하게 성리학자 모습을 띄어서 배불 정책을 했던 사람도 있지만 밖으로는 배불 정책 하도 안으로는 뭐예요? 이게 숭불 정책 했던 사람은 개인적으로 믿었던 사람은 특히 세조 같은 거는 아예 성리학 무시해버렸죠. 호불공주의라고 이제 뭐냐면 안과 밖이 뭐예요? 완전히 불교 일면도의 어떤 정책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디테일 측면이 좀 다르다. 저 양전사업을 했다. 양전사업 토지조사 사업이죠? 네. 그거고 토지조사를 해서 세수 확보를 했고 그 다음 호패법인데 호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조선시대 때 양반부터 아래로 노비까지 모든 성인 남자들이 16세, 60세까지 찾던 거야. 그래서 자기 신원을 확인하는 건데 이거 왜 찾겠어요? 이거 잠깐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지금처럼 행정망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태어났어. 호적신고를 해야 되는데 호적신고를 하겠어 안 했어요? 지금 주민등록 등록을 이제 출생신고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엔 혜택은 없고 뭐만 있어? 의무만 있는 거야. 세금 더 내야지, 요역 동원 다녀야지, 군역 동원 할 일 없죠. 그러니까 이제 호패를 차게 해요. 호패를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불신고 한번 해갖고 호패가 없어. 그러면 두들겨 패는 거야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호패 만들려고 어디 가겠어요? 간청에 가겠죠. 호패를 만들 때 뭐도 같이 작성하냐면 군적도 작성하고 그냥 동원할 수 있는 호적도 같이 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인 남정네들을 파악을 하는 거야.
여자들은 차겠어, 안 차겠어요? 안 차. 국가일절 필요가 없거든, 여자들은. 그러니까 국가한테 필요한 그 남자의 어떤 남자애들의 어떤 그 군욕동원이나 요욕동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호패법을 만든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신들이 되게 이제 예성민이라고 성인 남자들 거의 자기가 장악하고 숨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일절 때 이 호패법을 만들어서 찾아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 세금이나 군욕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에서 호패법을 만들었고 그 당시 호패법은 대신을 견제할 목적을 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조선 고려 말기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어떤 사회가 혼란했고 그리고 이제 이민족의 침입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피가 많이 섞였어. 외고 쳐도지 그 다음에 유목민들 쳐들어와가지고 교접을 할까요?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잡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그 조선의 건국세력들 보면 그 핏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 되게 많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지네끼리 어울려다 보면 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호패법을 만약에 강력하게 실시할 경우에 정착을 해도 호패법 실시하면 어떻게 해? 예전에 유민들은 애들이 들어가면서 도망가서 사는 거야. 파악이 안 돼,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하면 할수록 국가 제도가 정비가 되겠어요? 군연을 만들고 행정제도 정비하고 뭔가 이들을 통제하려는데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도망을 가, 호패법 때문에. 그렇죠. 안 되잖아. 그리고 농업생산 높지도 않기 때문에 딴 곳에 그냥 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나중에 좀 이따 폐지돼요. 그러다 또 언제 또 하냐면 세조 때 분역자원을 마련하고 범법 실시하기 전에 호패법 한번 실시하거든요. 그게 또 반발 많죠. 그래서 일어난 난이 무슨 난이에요? 한경도 지역에서 일어난 이시의 난 같으죠. 그래서 이게 호패법이 실시했다, 중단했다, 실시했다, 중단했는데 그 이때는 아직 호패법을 어떤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거야. 그럼 호패법이 언제 정착이 됐냐? 이거는 조선 후기 때 들어서 정착이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제 정착이 되면서 인구가 통계사고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거는 국가가 인구를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야. 세력자원을, 세원을. 예, 그거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선의 간제정비가 있는데 요거 애워두세요. 네, 이건 애워야 돼. 이게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거기 한국사 통론에 보면 되게 많아요. 일단 보면요. 자, 문화부를 이제 고려시대 간제를 조선시대로 바뀌는 건데 문화성이죠. 제시는 의정부, 낭사를 사관원으로 분리시켜. 예. 그리고 중추원을 폐지시키고요. 삼사인데, 자, 이 고려시대 삼사는 이제 그 뭐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재정과 관련된 거죠. 이걸 이제 호조로 통합을 시켜. 사품부를 개편해서 호조로 통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응상군부인데 응상군으로 다시 또 숭추부로 개칭하는데 이때 숭추부는 뭐가 겸직하냐면 중추원과 겸직해.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군사 부분은 상군 도총부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중추원의 역할 중에 이제 출신과 재신이 그러니까 갑자기 또 까먹었다. 승선의 역할을 이제 승정원으로 분리시키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도승진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원래는 왕의 비서기군하고 군사기군을 같이 있었는데 상군 도총부하고 승정원으로 이렇게 분리시킨다. 그래서 이 승추부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객관식 때 한번 언급을 돼 있었어요. 예전 객관식 때. 물론 답은 아니었고 오답이었는데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의정부 서사제와 관련되었고 6배 판서 기능이 약하니까 판사의 지위를 정상품에서 정의품으로 승격을 시키죠. 이것도 예전에 기초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서사의 기능, 그러니까 인사 담당을 이조는 저는 문간의 인사를, 병조는 그 무관의 인사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외워두세요. 자, 그럼 근거편 1159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154페이지에, 잠깐만. 적어놓은 게, 59페이지네. 59페이지. 줄 355번. 한번 읽어볼까요?
광원이 드디어 정종 2년 11월에 왕위를 물려받으나 이가 태종이다. 왕위에 오른 태종은 재차 관제개혁을 추진하여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즉 1401년에 문화부를 폐지하고 구성원을 분리시켜 제시는 의정부에서 국가서무를 총괄하게 하고 낭사는 친설한 사관원으로 편성하였다. 삼사는 사평부로 개편하여 의정부에 합자해서 제배시켰으며 의흥삼분부는 승축으로 계층하고 군무 이외에도 왕명 출납을 관장케 하여 종래 중추원과 같은 성격의 기구를 만들었다가 2년 뒤에는 다시 삼군 총재부로 부활시켰다. 예. 그 다음에 그 윗대 보면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군부 계층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용상군부로 계층됐다가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의용상군부에서 충축으로 계층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상군 도총부로 계층이 되고요. 세종시대 때는 상군 도총부 계층이 이제 없애고 상군 도총부 5위가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세종 때는 5위 체제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세종 때가 되는데 세종 때요. 세종 때는 5위 체제가 확립됐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 6조 집기를 동시에 실시한 왕도 누구였죠? 태종이었어.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도는 이제 그 정종 2년 때 의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태종 4년 때까지 재신세력들을 이제 견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의정부 중심 대신세력들이 커가니까 뭘요? 태종 4년 이후부터는 6조 집계를 실시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완전하게 실시된 거는 14년이다. 이게 일단 기출문이 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할 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제도를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오부학당 하는데 세조 때 이제 북학당이 폐쇄돼서 사부학당이 되고 그 다음에 주자소를 설치 주자소는 말대로 뭘 만든 거야? 활자를 만든 금속활자. 그래서 개미자를 이제 제조를 했다. 예. 그러니까 개미자는 이제 그 활자와 활자 사이를 메꾸는데 밀랍을 넣었어. 밀랍. 네. 맞아. 밀랍을 넣고 갑인자가 대나무를 이렇게 끼워서 넣었죠. 제가 예전에 콧바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있다는 거 좀 외워두세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공무 기출 문제는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자소, 그다음에 개미자. 그 다음에 저하를 반영했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그 명나라에 그 보초죠. 그때는 보초에 영향해서 집회를 발행했는데 이게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면 이게 종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가 아니라 한지에다가 이렇게 찍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그냥 녹아내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 안 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회와 관련돼서 보면 또 태종 때 전패를 만들었다. 전패? 전패가 뭔지 아세요? 전패가 뭐냐면 하살촉 있죠? 하살촉에다가 이걸 평상시 하살촉을 동종을 만든 거야. 집회 만들어갖고 평상시 하살촉 가지고 거래하다가 전쟁 날 때는 끼워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거 전패도 있었다. 근데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상품화폐 경제 형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인데 태종이 이제 요건 어려워도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양녕대군을 패하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세종을 왕위로 했대요. 선택을 했죠. 그때 내걸었던 논리가 택현이야. 택현이 뭐야? 현명한 그 사람을 선택한다. 그 양녕대군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어디라는 그 뭐냐면 남의 집 첩을 가지다가 이제 해가지고 임신도 시키고 막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당신은 수많은 여자들 데리고 사는데 내가 한두 명 데리고 사면 왜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고 막 편지도 올리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세종을 이제 선택을 했죠. 충녕대군을. 그래갖고 이제 근데 상당히 신의 한 수였죠. 그래갖고 그 태종이 입장 올 때는 양녕대군 자기가 성격 비슷해. 그래서 이제 좀 세종이 이제 좀 책도 많이 읽고 하니까 수성의 군주로서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태종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세종한테 넘겨줬어요. 왕위를.
그러니까 4년 동안 사왕의 지휘로서 이제 하면서 세종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줬죠. 상당히 여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왕의 즉위식 같은 경우에는 그 화려하지가 못해. 우윳바다야. 왜 그럴까요? 사왕이가 전에 죽고 이제 즉위하잖아. 근데 자기 왕이 죽었는데, 저 아버지가 죽었는데 유교국가에서 막 잔치 벌이고 막 축하연하면서 왕이 즉위식 오르죠. 근데 이제 이때는 사왕이 즉위를 하니까, 그러니까 양일을 하고 하니까 축하연도 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TV에서 보이는 화려한 그 즉위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그런 것들은 모든 왕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세종 때만 그런 거예요. 세종 때만.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세종의 초기 그 정책은 누가 다 했냐면 태종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대표적인 게 대마도 원정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그 뭐냐면 한양 구축하고 그거 성 만들고 그런 것들은 자 일단 보죠. 세종의 정책 방향은 이제 왕도 정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걸 포함한 게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인데 주의할 것은 세종이 갑자기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건 아니에요. 언제 실시했죠? 육조 집계자 하다가 세종 18년. 정확하게 세종 18년 이후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그 세종이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세종이 몸이 안 좋다는 거 다 아시죠? 비만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고 해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30 넘어가면서 뭐 눈이 막 잘 안 보여가지고 백내장 걸리고 저도 백내장 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안경도 없었고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작가가 그때 의정부 서사제도하고 이제 문종한테 이제 뭐냐면 그 대시청정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훈민정음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왕권과 신권을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유교 문화를 발전했고 정통 문화를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의 중요 브레인 역할을 했던 것이 집현전이죠. 예. 이 집현전은 세종 때 처음 만들었던 건 아니고 고려시대 때 있는 간제들을 개선했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책만 보관했던 것인데 요때부터 연구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학문적 기관이었죠. 그래서 서울 집현전은 안 가려고 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렵게 가고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뭐냐면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집현전 딱 들어가 보면 그냥 계속 중중 책만 있는 거야. 학문만 연구만 하고. 별로 좋은 일하지는 아니야 이 집현전이. 근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세종이 충돌하는 과정에 정치기구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집현전 설치 보면 경영과 서영을 담당하고요. 경영은 누구를 왕을 데리고 이제 유교 경제하는데 3번을 해요. 그래서 이제 3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고 그때 무슨 정치가 행해지죠? 경영 정치가 행해죠. 서현은 뭐죠? 왕세제를 데리고 이제 했다고 하죠. 경영 서현은 고려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조선시대만큼 철저하지 못했어.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또 이 경영이나 제도가 이제 정치적 임무를 했었는데 세조 때나 연산군 때는 또 때려쳤죠. 이런 것들은. 예. 그 다음 사과독서제인데 이 사과독서제는 뭐냐? 요때 살자는 그 줄사자야. 이건 가짜는 직가짜가 아니라 후관할 때 가짜죠. 그래서 후관을 주는 제도라는 거야. 후관 제도 독소라는 제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세종 대학이 처음 마련해갖고 계속 계승이 됐고 한때 이제 세종 때 폐지됐다가 성종 때 부활돼요. 그러니까 성종 때는 이제 뭘 하냐면 독소당 제도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사과 독서제인데 집에서 연구를 한다는데 얘가 지금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한 군데 모아서 사찰을 이제 뜯어고쳐 독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했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넓혀가 동호독소당을 만들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가 그 사과 독서제의 혜택을 받았고 동호독서는 열심히 이제 글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남자들은 이제 동호독서는 하면 노는지 알아. 책 읽는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공부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게 쓴 책이 유명한 동호문답이라는 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 제도가 이제 정조 때 폐지됐는데 정조는 이걸 좀 개편해갖고 뭘로 만들었죠? 초계 문신 제도의 어떤 원형이 됐던 제도다. 예.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비상교과서에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비상교과서 117페이지 보세요. 자, 117페이지 사과독서제도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세종
때 설치된 집현전은 세조 때 폐지될 때까지 학문과 문화활동의 중심기구 역할을 하였다. 세종부터 단종 때까지 모두 96명의 학자가 거쳐왔으며 전원이 문과 급제자 출신으로 특히 자원급제자와 같은 최고의 인재들이 등용되었다. 세종이 아들에게 부여한 임무는 독서와 학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각종 편찬 사업이었다. 집현전은 근정전이나 화정전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세종이 수시로 방문하여 학자들을 격려하였다. 집현전에 근무하는 학자들의 근속 연수는 다른 부서보다 길었고 세종은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사가독서 제도를 실시하였다. 사가독서 제도는 집현전 학자들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왕이 제공하는 일종의 유급 휴가였다. 집현전 학자들은 수백 종의 보고서가 많은 책을 편찬하였고 이들의 성과는 15세기 문물 제도를 정비 완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이제 집현전에서 이제 보면 제도나 문물 역사 연구, 특히 이제 고려사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느냐? 예. 그러니까 고려사 보면 나중에 하지만 이제 그걸 정리해서 이제 나중에 요때 세종 때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뒤에 완성이 되죠. 그다음 의학서, 농서, 편차, 대표 농사직설, 한글창제. 근데 주의할 것은 한글창제는 집현전 학자들은 한 건 아니에요. 누가 했죠? 세종대왕이 친히 했어. 역사서에 나와 있고 오히려 최만희 같은 그 학자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거 괜히 만들면 중국이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이제 최만희 학자들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뭐 치릉이었고 운설을 아느냐면 소통을 쳤다고 그러죠. 막 호통을 치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글 창제를 하고 나서 옆에 운해를 만들 때 참고서를 도왔던 것이 집현의 젊은 학자들이지 창제 자체는 누가 했다? 세종이 친히 창제했다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간제 정치기구가 보면 이제 세종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정치기구가 변화했다서 이걸 신권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사업신에 갖고 보면 서산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종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집현학자들이 그것은 그 누구의 충성을 했기 때문이죠? 세종이나 문종, 단종에 대한 충성이지 왕에 대한 충성이야. 얘들 입장에서 세종 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집현전학자들이 신권을 강화해갖고 세조가 폐지한 게 아니라 거꾸로 충성의 대상이 누구였기 때문에 단종, 문종이기 때문에 그죠. 자기의 어떤 정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연 집현전은 왕권 강화의 기간이었어. 그걸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앞에 이제 그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도 할 때 그 세종 의정부 서사의 특징이 뭐냐면 왕권과 신권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요때 왕권을 대변하는 기관은 어딜까요? 두 개가 있죠. 하나가 뭐죠? 하나는 집현전. 또 하나가 뭐죠? 왕의 그 비서기관이었다? 승정원이죠. 그런 것도 이제 그리고 신권을 대응하는 기관은 그 뭐냐면 삼정상 이제 의정부하고 육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집현전은 신권을 대변하는 기관이라 왕권을 대변하고 왜 세종 때 충성은 왕의 충성 대상이 달라서 폐지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세조가 이제 그 집현전을 폐지하고 나서 잠깐 이제 그 예문관을 설치했다가 그 다음에 예문관 다음에 이제 그 성종 때 홍문관을 이제 하죠. 그 홍문관이 그 집현전의 그 역할을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교윤리를 널리 보급했죠. 네, 유교윤리를. 그래서 사부학당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상강행실도를 널리 보급을 했다. 유교윤리고 상강행실도라는 것은 민간의 성리학적 질서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상강 5준의 어떤 사례들을 적어놨는데 글점을 처음에 적었다가 못 알아보니까 거기에 그림을 같이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한 번만 적어놓으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언어 작업에서 한글을 만든 거죠. 한글 만든 이후로 교화, 성리학적 교화의 의미도 같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세종은 최초 친형제도를 도입했어. 친형제도. 원래 친형제도라는 것은 중국에서 건너온 거죠. 우리나라 고유한 제도는 아니에요. 근데 왕실 결혼에 친형을 했어요. 친형은.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모범을 보면 신하들이나 그 다음에 백성이 따라줄 줄 알았죠. 안 따라줬어. 그게 계속 가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 신용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17세기 이후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왕실에서 이제 널리 보급하려고 했던 것이 친형제도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불교 정책인데 포면 쪽은 상당히 이제 불교에 대한 억불 정책을 했거든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불교 종파를 병합하고 상원과 토지의 노비를 모일수려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년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 기일을 그래서 왕실 원각사를 이제 해서 왕실 보호사처럼 삼고, 그다음 불서를 언해하죠. 언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한글로 불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럼 왜 유교경전을 한글로 하지? 한글로 하지 왜 불경을 하냐? 그냥 그 당시에는 그 한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불서 언해를 이제 저도 불경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고, 세조 때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16세기 들어가서야 이제 성리학자들이 이제 그 성리학적인 이념을 널리 보급하니까 소왕이나 주자가나 이런 것들이 언해를 하기 시작하죠.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사권 육진을 개척하죠. 사권 육진. 예, 그래서 사권 육진 개척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경선이 확보가 되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하지만 3인 정책을 이제 펼치게 돼요. 3인 정책 뭘까요? 하산도 사람들을 저쪽 북쪽으로 옮기는 작업이죠. 그때 반발 되게 많았어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스시마 원정인데, 이 스시마 원정은 그 이종모가 있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세종 1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태종이 했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때 명나라가 왜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만약에 너네들 외구 소통할 때 뭐냐면 하지 않으면 뭐냐면 동원하겠다, 일본 치겠다니까, 이제 예전에 한번 고려 때 한번 당한 기억 있잖아요. 원나라가 일본 칠 때 얼마나 그 많은 불정 손실을 봤어. 그러니까 명나라 치기 전에 우리가 쳐야 되겠다 해갖고 한 건데, 그 기록상에 보면 그렇게 큰 성과는 못 거뒀어요. 1차 원정은. 그래서 좀 약간 패하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 고려 때 박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태조 때 김사형이라는 사람이 한 번 또 원정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선시대 두 번째 원정이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 끝나고 나서 스시마 도주가 와가지고 우리들 조선시대 조선 영토 편입해달라. 그래서 조선 영토 편입해서 막 예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논의하다가 거절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편입했으면 스시마도 우리나라 영토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자, 하여튼 있고요. 그냥 의참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제인과 가족들을 원래는 그 천민이었는데 양민하죠. 그래서 그들을 백정이라는 칭호를 붙였는데, 오히려 백정이라는 칭호가 이때부터는 그들을 칭호를 뜻해갖고 오히려 천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천인 인재들을 발탁하죠. 발탁. 이게 누구죠? 장영신이죠. 요번에 드라마 나왔대요. 장영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그래서 이때 뭐 여러 가지 첨단 기구들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할게요. 예. 그다음 사법제도를 개선해서 복심제. 그래갖고 이제 왕이 최종적으로 뭐냐면 결정하는 그런 복심제에서 삼신제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보고하는데, 그 지방에서 한 두 번 보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한 번 보고, 이렇게 해서 두 번 이렇게 크게 나눠서 봤다.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죠? 토지 세제 개혁인데, 공법상정서를 설치해갖고 전제상조서에서 뭘 냈죠? 공법을 만들었는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공법지정. 요것도 경제사 할 때 할게요. 그 다음에 간습도감인데, 이 간습도감에서 뭘 냈냐? 박여에게 실시해서 아학과 단학을 정리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단학은 뭐예요, 단학은? 중국의 음악이고, 아학은 주나라의 음악이라고 하죠. 송나라 때 이제 주나라 음악을 만들어 대성악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건너와서 이제 종모 제대하고 썼던 건데, 이게 그 잘못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오리지널 주나라 음악을 만들자. 그래서 박연에게 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 평경도 만들고 뭐 기준 그 음도 작곡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요때 만든 그 악은 엄밀히 말하면 그 주나라 음악은 아니에요. 네. 그 우리나라 향악이 있죠. 향악을 많이 섞인 거야. 그래서 요때 이제 악이 향악하고 연결돼. 그래서 향악도 같이 이제 종료 제대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악이 뭐가 되는 거죠? 향악화돼요. 그래서 지금 쓰이는 거는 그 원래 그 송나라 때 썼던 대성악보다는 향악
악적인 그러니까 항하고 많이 섞인 거예요. 예. 하여튼 뭐 했다. 그리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악을 통해서 풍속을 교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있기 때문에 교화의 목적으로 악을 되게 강조했다. 얘를 닦는 한 수다도 했고 자기 스스로 뭐냐면 그 음악을 만들었죠. 그 정강보라는 그 악보를 만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악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정자 생겼다고 비슷해서 정감보라고 하는데 정간보. 예. 그 정감보라는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여민약이라는 그 노래도 만들거든요. 예, 악으로. 여민약 들어보면 백성과 즐겁게 하라는데 전혀 즐겁지가 않아. 읽어보면 너무 늦어. 이게 무슨 이 소리 듣고 무슨 즐거움을 느낄지 전혀 제 감이 안 잡히는데 하여튼 그런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음악을 되게 강조했다. 그 다음에 여자 종에게도 출산휴가를 시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자 종에게도 왜냐면 여자 종이 출산휴가할 동안 옆에 보조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 남자 종에게도 출산휴가인데 이걸 보면 되게 앞서갔다. 지금도 남자들도 이제 출산휴가를 하는 것도 별로 지금 최근의 일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뛰어난 게 뭐냐면 과학기술. 과학기술인데 요 당시에 이제 조선 초기 때 과학기술이 발달했던 이유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고려 말기 때 영향을 받았죠. 예, 고려 말기 때 원나라의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양이나 서역이나 이런 그 중동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그때까지 계속 갔다. 그래갖고 그 가빈자인데 가빈자는 이제 밀랍을 메우지 않고 뭘로 메웠다? 대나무를 활자 이렇게 사이를 메웠죠. 이거 차이가 있어요. 앞에 이제 그 개미자하고 좀 다른 거죠. 그리고 개미자보다 가빈자가 더 정교하게 만든 활자가. 그래서 글자가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거의 가빈자로 쓰면 보면 돼요. 활자가.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활자 인쇄술을 딱 보면 깨끗해. 근데 물론 이제 지방에서 만든 개인 문집이나 시집 같은 거 보면 좀 지저분해요. 철자도 많이 틀리고 여기 막 삐뚤삐뚤하고 그거는 중앙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기 때문에 사찰에서 만들어 사찰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문 및 시계를 제작을 했는데 그 초기, 자경로, 홍청이, 뭐 칠정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했어요.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조선시대 때는 먼저 농경국가죠. 그러니까 그 절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씨 뿌리고 걷고 그럼 뭘 통해서 알아야 돼? 천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하늘의 명을 받은 그 왕이나 황제의 역할은 뭐야? 백성들에게 절기의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이거든. 그래서 주나라의 중국의 황제도 주요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중국에 가보면 천문대가 있는데 거기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하늘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황제죠. 국가 기밀이야.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왕의 정당은 하늘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일식월식 잘못 알려주면 어떻게 돼?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중국의 역봉을 가지고 이제 일식월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왜냐면 국경시하고 우리나라 15분 늦잖아요 우리가. 이 30분인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해갖고 서울 기준으로 해갖고 만든 역법이 뭐죠? 칠정산이죠. 예, 칠정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많이 제작했다. 근데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과학기술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관련된 지도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 270페이지 펴보세요. 자, 270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집현전 안 읽었죠? 제가. 네. 집현전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집현전 부분은 그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집현전 학사는 집현전 학사는 재행이 있는 젊은 문사로 뽑아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였다. 학사의 업무는 경연, 서연, 학관, 사명제찬, 고제연구, 편찬사업 등이었다. 집현전은 원래 학문 연구기관이었는데 1442년 세종의 신병으로 인하여 세자의 정무 처결 기관인 첨사원이 설치되면서
집현전 학사들은 종래의 서현직 외 첨사원직까지도 거의 전담함으로써 그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집현전의 언론활동, 정치활동이 활발해져 언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면서 점차 정치기관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문종 즉위후에는 집현전 학사 출신을 대간으로 차출하면서 정치적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세조의 왕권 강화책과 충돌하게 되었고 마침내 1456년 단종 보기를 도모한 사육신 사건이 집현전에 모의되면서 집현전은 폐지되었다. 그 뒤 성종 때 그 후신으로 홍문관이 설치되어 집현전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예, 그 다음에 금성부가 152페이지 펴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과학기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기술 부분이 쭉 있는데, 그 세종대의 과학기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표창원에서 활자 인쇄술이 발달됐고, 태종대 개미자, 세종대 갑인자. 그래서 앞에 이제 그 갑인자하고 개미자의 차이점 얘기했죠? 그래갖고, 그 빈틈을 밀라고 메꾸지 않고, 밀라고 메꾼 건 뭐죠? 개미자. 그리고 대나무를 이용해서 매운 글자가 이제 성명했다. 갑인자. 농업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농업기구, 그 다음 측정기구, 이런 시계, 이런 역법,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방강화 정책도 했어요. 그래갖고 하양공이나 이런 것들을 제조해갖고 더 강력한 화포를 만들었고, 태종 때 거북선을 제작했다고요. 왜 보통 거북선 하면 이순신이 만들었다고 이제 보는데 이순신이 만든 건 아니고 예전에 거북선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은 좀 다르긴 달라요. 왜냐면 그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은 그 뭐냐면 판옥선을 뜯어내가지고 거기에 그 갑옷을 이제 두는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판옥선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명종 때 만들어졌어. 그래서 요때 만든 거북선하고 뒤에 그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은 좀 다르다. 근데 거북선의 도안이나 이런 것들, 이순신이 만든다는 그 이순신이 사용했던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예. 근데 이순신이 만들지 않았겠죠. 이순신이 무관인데 어떻게 그런 걸 만들고 있어.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런 과학기술 16세기 때 성리학적 이념이 강화되면서 이 기술 천시하면서 점점 침체에 빠져들었다. 그때 밑에 만들었던 게 여러 개 있죠. 여기 보면 옆에 청산열차 분야지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뭐예요, 일종의? 천문도예요, 천문도. 그래갖고 이제 그 하늘에 이제 별자리를 그리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이제 그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했다거든요? 근데 이게 태조 때 발견된 거야, 평양성에서. 태조 되게 좋았죠. 왜? 하늘의 명이 받았다는 증명이잖아.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다시 널리 보급을 했고, 태조 때 이후에 역대 왕들이 또 만들어요, 천문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작용문 해갖고 작용식을 만들었다는 거 있죠? 물을 위해서 수소 시간을 올렸는데, 우리나라 세 번째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작용식을 이제 만들고 여러 가지 했다가 갑자기 뭐 가마 하나 풀어줬다고 해갖고, 어디 기한 보고 그 후에는 이제 완전 없어지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하차라고 하죠? 신기전. 근데 이 하차와 신기전은 후에 조선 쪽일 때 여진 쪽과 싸울 때, 많은 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영화 좀 나왔어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추국인데 추국이는 이제 물받이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요게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공법 때 연봉구등법의 바탕이 돼요. 이 기술적 바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 과학기술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예. 조선은 건국 초부터 과학기술 발전에 특히 관심을 쏟았다. 이에 따라 세종 때를 전후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당시 집권층은 부국 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국가적인 편찬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활자와 인쇄 기술이 발달하였다.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이 시기에 더욱 발전되어 태종 때는 개미자, 세종 때는 갑인자 등의 정교한 활자가 만들어졌다. 활발한 편찬 사업은 지지수를 향상시켰으며 출판 문화의 발달은 유교 교육을 포함한 문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기의 산업 구조는 과학적 영농을 위한 천문, 기상, 역법, 측량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천체, 시간, 기상, 토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각종 기구가 발명되어 제작되었다. 혼의, 간의 등의 천체 관측기구와
해시계, 물시계 등의 시간 측정 기구를 제작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추구기를 만들어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천문역법에 대한 관심과 토지조사, 조세 수입의 계산 등의 필요에 따라 수학이 발달하였고 세종때는 칠정산이라는 새로운 역법사가 편찬되었다. 국방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무기 제조 기술도 발달하였다. 고려 말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화학 무기 제조 기술이 더욱 개량되어 성능이 뛰어난 화포가 만들어지고 화차가 시작되었다. 병선 제조 기술도 발달하여 태종 때에는 거북선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15세기에 발달했던 과학기술은 16세기 이후 기술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점차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기출 문제 볼게요. 그 세종과 관련된 부분은 각종 그 기출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후에 경제, 뭐 문화사와 관련돼갖고 이제 연관돼 나오고, 뭐 그렇게는 없어요. 단독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일단은 이제 기출 문제 한 80페이지 잠깐 볼게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80페이지인가? 아니, 80페이지가 아니네? 이거 잘못 적어놨네. 79페이지네요. 잘못 적어놨네. 79페이지, 11번 문제. 13번 문제네요. 그쵸? 11번, 13번 문제네. 13번. 이거 다 적어놓은 참. 네. 자, 다음 그 보기에 글이 수록된 문헌은, 이거 뭐 한문에서 각자 보시고, 이거 뭐가 있어요? 상강행시도. 상강행시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예전에 안 집어넣다가 발굴해갖고 내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좀 참고로, 국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관련된 거죠? 이거 성종 때. 성종 때. 그래서 예전에 세종 때는 잘못 적어놨는데 얘가 바꿨어요. 국조원에는 성종 때. 근데 이 국조원에는 뭐 하는 거냐면 오대라고 해서 국가 공식적 오대를 적어놓은 거야. 이건 상강익도는 민간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 홍익강의 역대국지도 요거는 언제 때죠? 태종 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지도. 그래서 동양 역사상 동양에서 최초로 남아있는 세계지도인데 지금 없어. 우리나라에는 어디 있죠? 일본에 가 있죠. 예, 그래서 홍익강의 역대국지도인데 중요하다. 이거 요번에 어디에 나왔냐면 역사는 안 나왔는데 지리에 나왔어. 지리. 제가 작년 모의고사 나왔던 건데 제 모의고사를 누가 다 가져가더라고. 안 내고 지리과에서 냈더라고. 지리과에서 이게 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할 때 지리과 문제 한번 볼게요. 왜냐면 지리과지만 문제 역사과 관련돼 있고 나올 수도 있어. 예전에 오리엔탈리즘 아시죠? 오리엔탈리즘 어디 나오면 처음에 지리과에 나왔다가 이게 좀 있다가 역사과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조를 넘어요. 세조. 세조 중간에 이제 두 명의 왕이 있죠. 문종인데 문종은 이제 뭐 하다가 제사만 지내고 죽고. 근데 문종은 문종 자체는 업적이 없어요. 제이씨에는. 근데 세종 말기 때 여러 이제 대지청정하면서 여러 업적을 남겼어요. 문종은. 근데 문종은 진짜 상당히 FM대로 살다가 죽은 거죠. 상당히 정통성 있는 왕이고. 깔끔한 왕이었는데 빨리 죽었어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어린 단종이 있는데 여러분 아는 단종은 작은 아버지였던 세조한테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계율정난이 일어나고 계율정난 이제 중간 2년 후에 단종이 양이 나는데 양이후에 사육시 사건이 발발하죠. 그래서 단종은 청동포에 유배했다 죽게 되죠. 죽은 것은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는 자살했다고 나왔는데 자살했다고 믿는 사람 없죠. 네, 세조가 죽였을 거라고 다들 믿고 있죠. 자, 그럼 세조의 정책을 보자. 세조의 정책. 세조는 중앙집권 정책과 부국강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입장을 때는 상당히 정통성 없는 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무마하게 해서 부국강병 정책을 이제 내세우는 게 특징인데 영락제도 비슷해. 집권하는 과정도 비슷하고 영락제도 자기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난의 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향적인 정당성 내세우보다는 부국강병이나 뭐 이제 대원정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마련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자, 세조의 정책을 보면 관료의 기족화 형상. 그러니까 문종과 단종 어디거나 약한 왕들이 집권할 때 그 다음에 집권자나 원론 대신들이 정권을 타파하고 집권했는데 개유정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유정단은 김종서나 항공이나 이런 사람들 다 죽였죠. 예. 그래갖고 이제 하고 2년 후에 양의를 받아 즉위를 하죠.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들을 이제 보면요. 일단은 6조 직계제 실시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개겼던 집현전 학자들을 폐쇄시켰죠. 예. 그리고 경영을 폐지하고, 경영 폐지, 여기 점 하나 적어주셨네? 예. 경영을 왜 폐지시켰어요? 어디 감히 건방지게 신하들 임금을 가르쳐? 마음에 안 든 거죠. 폐지시켰어. 나중에 부활되죠, 이거는요. 그러다가 종친을 들였는데, 원래 조선시대 때는 종친을 두려움이 못하게 있어. 예. 고전한 조선시대의 특징은 종친불사야. 종친도 이제 자기네 기준에서 몇 대까지 등용 못해요. 5대는 등용하지 못해요. 고조하고 같이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신라 시대 때 신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진골귀족 때 지네끼리 정치 권력 둘서 싸웠잖아. 그걸 보고 이제 느낀 거야. 고조 태조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종친은 대우를 해주되 정치는 참여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깨버리고 종친을 등용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권력 기반을 예전에 것처럼 대신들 일반 대신을 쳐내고 누굴 등용한다고 했죠? 종친, 외척, 그 다음에 홍구 대신들, 황명희 같은. 그러니까 뒤에서 요거도 먹는 거지, 세조가. 그래서 국가의 어떤 공적인 어떤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사적 라인을 되게 강화시켜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농범주의에 입각한 건농정책.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주석정책을 하는데 주석정책은 고상하게 적어놨지만 이게 뭐야? 술주자죠? 술 먹고 정치했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술 먹으면서 이제 하면서 서로 술 먹으면서 이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그래갖고 이제 술 먹다가 세조한테 반말 짓거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장군은 이제 세조한테 야야, 세조, 누구야, 누구처럼, 지금 박근혜 물러나고 박근혜한테 욕해가지고 쫓겨나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세조한테 술 먹다가 당신, 물러나라.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만하고 그냥 물러나 했더니, 그게 이제 열받았죠? 그래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예.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장군 이름인데 이 사람도 원래는 세조의 측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술 먹다가 그짓 했다가 잘못만 했다가 이제 쫓겨나는 바른말 했다가 지금도 그렇잖아. 바른말 쫓겨나잖아. 예. 비슷한 것 같아. 자, 일단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부국강명 및 국방력 강화를 했는데 보법이나 진간체제나 진척법, 오이제 요 내용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군사제도 할 때, 경제제도 할 때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앙 권력을 강화시켜갔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일단 이제 보면요. 자, 중앙 권력 지방세력 반발 보면, 일단은 이제 이징호인데, 이징호가 엄밀한 중앙 관료죠. 지방가로 파견된 사람이니까. 이징호가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이제 개유정난에서 죽었던 사람 중에 김종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진을 개척한 사람이 유명하죠. 김종석 당여야. 그러니까 당연한 건 뭐냐? 부하장군인데 단순히 부하장군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사람. 그래서 김종서하고 이징홍이 교대로 한경도 지역을 그날 한길도라고 했죠. 한길도 지역을 교대로 이제 절도를 하면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또 이징홍이 이제 와서 이제 당연히 세조는 이징홍을 교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징홍이 군부도사 파견하고 교체시키려니까 이제 이징홍이 괜히 서울 갔다가 어떻게 죽게 되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때 대금왕제를 예칭하고 지방의 군사를 거사했는데 대금왕제 왜 칭했냐면 이제 거기에 여진족들이 많다 보니까 여진족의 호응을 얻으려고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징홍은 국방에서 진압이 됐어. 왜냐면 군대 파견하는데 이징홍 군대 자체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냥 목을 베서 갖다 바쳤거든요. 금방 끝났어요. 그 다음 이시해난인데 이시해난은 이제 세조 13년인데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언급한 호패제도야. 그래서 이제 보법을 실시했다고 했죠.
그 모법 실시하기 위해 군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패 제도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게 말썽이 되는 거야. 근데 왜 다른 도에서는 안 일어나고 한길도에서 일어났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한길도 지역에 되게 유민들이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래갖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하고 그 지역 통호들이 그들을 이제 숨겨주면서 자기 이제 뭐냐 일종의 3인처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호패법을 실시한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 예성민들이 어떻게 돼 있어? 국가에서 다 발각이 되겠지. 그러면 이런 군역장을 끌고 가고 뭐 세금도 내야 되니까 당연히 토호들이 어떻게 돼요? 반발하죠. 거기다 예전에 이제 한경도에서 지방 차별의식 이런 것들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죠. 거기다 이제 토관제도가 폐지됐는데 토관제도가 왜 폐지되냐면 그 당시 세조가 집권하면서 홍보세력들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홍보세력들이 지 아는 사람, 자식들, 친족들 어떻게 한 자리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남긴 게 그 한경도나 토관도 지역에 예를 들어 토관을 해갖고 그 지역 출신들 임명한 그들 수령들 그래서 토관제도를 폐지하고 그들 자제들을 임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한 명이나 이런 그 홍보 배신에 대한 어떤 반발이 당연히 컸겠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났고요. 한동안은 잘 나갔어. 그래서 이제 유황소를 중심으로 한 거였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진압이 당하고 그래서 이 시행이 유황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한동안 유황소 폐지되죠. 그리고 나서 성종 때 다시 부활돼요. 누구에 의해서? 그 뭐냐면 산인들에 의해서 유황소 보호 그 독립운동 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념적으로는 이 사람이 성리학적인 어떤 이념을 내세울 수 없죠. 그래갖고 이제 성리학을 억압하고 민족신앙, 불교, 보고, 법가에 충실했는데 특히 그 뭐냐면 불교를 되게 강조했다. 그 원각사의 여러 가지 이제 신주도 하고 그런 것들 이제 하고 그 자신을 호불왕이라고 해갖고 이런 것들 이제 뭐 그 세조가 이제 송골 정책을 하는데 그게 반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대신하고 쳐 죽이고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선화가 있죠. 사원사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고양이 석상이 있어요. 고양이 석상 왜 실어놨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사원사에 갔다가 고양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자기를 뭐 물고 막 와가지고 야옹야옹 하는 거야. 얘가 왜 그러지 했더니 거기 주변에 오는데 자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고양이를 위해서 그 뭐냐면 모탑을 그러니까 고양이를 위해서 탑을 하나 세워주고 고양이가 이제 공헌했기 때문에 또 고양이한테 땅까지 줬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 하여튼 그만큼 불교를 되게 강화시켰다. 그리고 불교 정책을 보면 이제 강경도를 설치해서 불교 언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각사가 있는데 원각사 예전에 좀 있다가 다시 중흥을 하죠. 원각사가 원래 있었던 그 사찰인데 요걸 이제 좀 더 중흥시키고 그다음 원각사 십증석탑 있죠. 원각사 십증석탑은 뭘로 유명하죠? 고려 말기에 경청사지 십증석탑에 영향을 받았던 걸로 유명하죠. 남아교 양식, 원단 양식이 유명한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거? 탁골공원에 있을걸요? 네, 여기 있고. 자, 결과를 보면 집권 과정에서 이제 공을 세우는 사람들 많이 등장했죠. 대표적인 사람은 항명회 같은 사람. 항명회는 뭘로 유명하죠? 그 항명회는 그 정자로 유명하죠. 악구죠. 원래 악구라는 말은 항명회 호죠. 그래서 악구정으로 유명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그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홍보대식 여러 가지 뭐냐면 그 땅도 주고 토지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 성장을 하고 후에 이제 또 한 번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죠. 뭐죠? 중종반정. 그때 홍보대신들이 중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시원 책봉하는 과정에서 또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돈도 주고 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나갔다. 그래서 홍고파 형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종을 보죠. 성종 중간에 누가 있었죠? 예종이 있었죠. 근데 예종은 이제 그 세종하고 비슷한 이제 스타일로 이제 정치했는데 2년 만에 죽고 이 사람도 그리고 그 세종 그 원래 이제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 큰아들이 먼저 죽었잖아. 그다음 둘째 아들이 예종이 지겠는데 또 예종도 금방 죽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됐던 사람이 뭐냐면 그 큰아들의 그 아들 두 번째 아들이죠. 자율상군이 이제 왕이 되는데 형이 될 수 있는데 왜 얘가 됐냐면 월산대군이죠 형이. 그 자율상군이 왜 될 수 있었냐면 항명에 딸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한 명의 어떤 배경으로 해갖고 즉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막 큰 형은 이제 월산대군은 이제 대군으로 물려나 있고, 예. 자, 일단 볼게요. 성종은 여기 보면 성종이 이제 그 초창기 때는 그 어린 나이로 즉위해서 이 사람이 8살인가 즉위했거든요. 12살인가? 하여튼 즉위했는데 정의왕후가 있어요. 정의왕후. 정의왕후는 누구의 부인이죠? 세조의 부인이죠. 그래서 정의왕후가 수연청정을 한 거야. 그래서 최초 수연청정을 했어. 단종 때는 안 했거든요. 단종 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누구야?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왕실에 이제 큰 어른 대왕대비가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끽을 못 탔겠죠.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정치를 했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20살 때 이제 친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무슨 제도가 이제 폐지되냐면 원상제도가 뭐냐면 폐지가 돼요. 원상제도가. 원상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이게 처음에 뭘 실시했냐면 세조 때 실시했던 제도인데, 세조가 말년에 보면 이제 피부병으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이 사람도 그 삶의 질이 끝이 안 좋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죽이고 등장했으니 뭐 그냥 그 정신병에다가 뭔가 악몽에다가 피부병에다가 제 아들들도 그렇게 자기보다 먼저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신하시면 안 할 때 그때 이제 누구야 학령이나 이런 원료 대신들이 정치를 좀 했거든요. 그걸 계승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원상제도를 이제 폐지시키죠. 그때 원상제도 폐지시킬 때 그 상소문이 올라와요. 그래서 윤계경인가 그 사람이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 시문책을 올리면 성종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계책을 올려. 그 중에 이제 계책이 뭐냐 원상제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 폐지하자 논의를 해. 근데 그 성종이 보니까 원상제도 폐지 괜찮아. 자기 왕권 강화시키는 거냐. 근데 의정부 그 육조직계제를 폐지시키고 의정부 사서에 부활하자는 의견은 안 받아줘. 왜? 자기가 불리하거든. 그래가지고 계속 무슨 제도가 나갔다? 육조직계제가 나가. 근데 책을 계속 거기다 의정부 서사제다 적어놓은 거야. 심지어 내가 그 애들 그 노트를 보는데 그 뭐 채태성 노트나 뭐 여러 가지 그 강사의 노트 보면 거기다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대. 그러니까 믿질 않아.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대. 그러니까 요거는 팩트다. 요건 역사의 의미가 팩트인데 틀린 건데 어떡하냐 했더니 안 믿어 애들이. 참 답답해. 그 누가 그렇게 쓸데없는 개념을 잡아놔가지고는, 예? 그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지도를 읽어보면 분명히 지도서에 의정부 서사제도를 논의만 했지 실시하지 못했다. 언제? 중종 10년에 실시했다. 분명히 나와있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얘가 말하는 거지. 역사의 사실이. 근데 안 믿어. 하여튼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했는데 원상제도는 그 외에도 가끔씩 있어요. 원상제도는. 근데 요때는 실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잠시 왕이 죽고 전왕이 죽고 후대왕인데 잠깐 동안 예의상 하는 거고, 근데 실제 원상제도는 요때 폐지됐다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한 거야? 네. 홍고와 상임세력도 균형을 했죠. 홍고대식을 이제 억제하려고 이제 상임세력도 이제 등용을 했고, 그 다음에 문벌제도를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양사의 언론기능과 홍무의 언가나. 그래서 세종 때 같은 경우에는 세종 때는 억압했죠. 근데 성종 때는 많이 풀어줬어. 그래갖고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근데 성종이 정치를 좀 잘하긴 했는데 이게 성종도 단점이 있죠. 여자 문제 때문에 항상. 여자를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 성종이.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사임세율에 들렸는데 특히 대표적인 김종지. 그래서 그 3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홍보세율 견제를 하겠다. 그 다음 억벌정책을 했고요. 도청제 폐지했죠. 그러니까 이 도청제 폐지는 뭐냐면 승려로처럼 되지 마라. 그런 의미야. 참고로 도청제라는 건 조선시대 때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 거의 후기 때부터 있었던 거야. 왜냐면 승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아무리 승물정책을 내렸다고 해도. 자, 그 다음에 편찬사업을 했는데 요때 편찬사업 보면 이제 성종 때 만든 것도 있지만 예전에 했던 것들을 완성했다는 거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국대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문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국여지슬람이라든지 아깝게 뭐 삼국사전 동국통감 이런 것들. 건국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죠? 언제 시작한 거야? 세조 때 거의 만들어졌는데 성종 때 완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사과 독서제도 좀 확충시켰고 독소당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했다. 그래서 성종은 그 인후섬자 해갖고 조선시대 때 뭘 완비했던 왕이다? 문물제도를 완비했던 왕이다. 이건 고전시대 성종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조선 초기 때의 역사를 한번 봤고요. 그럼 관련된 기출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자, 59페이지에 3번 문제 볼까요? 59페이지 3번 문제. 세종 관련된 정치들인데, 자, 3번 보면 세조의 집권 시 정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직접법을 실시하여 관리대의 경제를 악화시켰고 집현전을 폐쇄하고 경영을 중지시켰고요. 자, 이 시의 난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황소를 철폐했다. 맞죠? 자, 불교 사업을 정리하고 교손 양조를 방합하고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다. 요거는 세조의 정책은 아니죠. 세조는 불교를 강화시켰지. 그래서 이거는 세종과 관련된 정책. 세종 초기 때 이제 정책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자, 잠깐 이제 또 조선시대 때의 그 관계, 중앙정치 부분을 이제 볼게요. 네. 자, 조선시대 관계, 관료제도는 어디에 명문돼 있죠? 건국대장.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성종 때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완비가 됐는데, 대개 이제 그 풍계를 보면, 대개 1품에서 9품까지 이렇게 있는데, 또 되게 복잡해. 그래서 정일품에서 정9품까지 있고, 그 안에 또 상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총 몇 개의 개서 나누냐면, 그 30개 개서 이렇게 나눠요. 무반, 뭐 작지, 토간 이렇게 구분되고. 그래서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큰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당상간하고 당하간이야. 당상간, 당하간인데, 당상간과 당하간 기준이 보면, 거기에 정상품 3개까지 당상간, 하계부터는 당하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간품 명호선 통정대부, 절충자구까지가 이제, 그 뭐냐면, 당상간이고, 이거 당하간인데, 당하간도 뭐가 먼저 나누죠? 참상간과 창하간 나누죠. 정칠품 기준으로. 예. 그래서 당상간은, 아주 고위직 관료예요. 그래서 각 부서의 장관들은 꼭 당상간이어야 돼. 예. 그리고, 왕의 조회에 직접 참여해서 발언권까지 얻을 수 있죠. 근데 당상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간부도 되게 많은데, 간청을 하는데 당상간이 적다 보니까 당상간 여러 간청들 겸하거든요, 장을. 이게 무슨 제도가죠? 겸직제인 제조제죠. 그 이유가 뭐야? 월급 아끼려고. 네, 돈 아끼려고. 자, 그 다음에 당하관은 참상관과 창하관인데 참상관까지는 조회에 참여할 수 있어. 근데 발언권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수령을 가죠. 보통 수령은 참상관 이상이에요. 그 다음 창하관은 이제 그 밖에 실물을 보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한번 당상관과 당하관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한편은 이제 균에 입각해갖고 그 정사품, 정오품 이렇게 구분해요. 또 정삼품과 정사품하고 오품이 그 구분점인데 정사품까지는 대부, 그 다음에 정오품까지는 사. 사는 서경이해. 서경이라고 뭐야? 법률 개표나 관례 임명 시 그 양사의 동의를 받는 거죠. 근데 대부분까지는 그 서경이 적용하지 않아. 교지. 그러니까 왕이 그냥 임명적으로 주는 거야. 청문회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명되는 거야. 이거는 고려시대와 다르죠. 고려시대는 모든 관료들이 뭘 받아야 되죠? 서경을 받아야 되지만 조선시대 때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정5품까지만 서경이 적용돼요. 이게 이제 서경의 적용이 좀 다르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외에도 거기 실직, 허직, 녹직, 무록직 같은 게 있는데 그 눈여겨볼 게 보면 체하직이라는 게 있어. 체하직. 고조시대도 있는 건데 체하직은 뭐냐면 그 계하직이야. 그러니까 정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이제 계속 품만 간직만 유지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체하직은 자기가 일할 때만 나와. 계약 기간 동안 이거 나오게 체하직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보면요. 자, 하여튼 당상간은 정상품 상금 이상 주요 정책 결정, 국왕의 인사권을 장악, 순자법과 상피가 적용하는데 순자법이라는 건 나중에 하고 상피는 아시죠? 상피는 뭐죠? 자기 친인척
있을 때 그 특정 간선을 피하는 거나 특정 지역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퇴직 시에 녹봉이 수용된다. 상당히 권력이 집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관자 제조제를 하겠는데 이거는 이제 업무에 권력 집중을 막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경관에 따라 녹봉이나 가절을 더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다음 당하관은 이제 아까 참상관과 창하관 나누는데 참상관 이상은 수령 진출이 가능하다. 그만큼 이제 지방 수령의 권한이 어떻게 돼요? 강화됐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정치 구조의 성격을 볼게요. 정치 구조의 성격을 보면 기존의 정제의 정치를 탈피했다. 고려 시대 때 이제 뭐예요? 그 문벌지주의나 건문세육들이 있는 그런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들 타파하고 권력의 공적 기능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도평의사사를 의정부 6조치를 개편하고 그 다음에 종친불사라고 왕의 종친이 정치 참여를 막았죠. 물론 세조 때 같이 예외적인 건 있어. 그리고 이제 흥성대원군이 종친인데 불구하고 정치 참여했잖아요. 그건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5대 안에서는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5대 이상만 정치에 참여해요. 이때부터 이제 왕족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 왕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어요. 이건 왕이. 왜냐면 왕은 공인이고 그 다음에 사적인 어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을 소유하지 못해. 재산권을.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요. 실제로 세조 때부터는 그 내수사 있죠. 이 내수사를 바탕으로 왕과 왕실도 재산을 소유하게 돼요. 근데 원칙상은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참고로 그 왕실 경비들은 누가 가질까요? 군부일체 원리각에서 왕실 제국 누가 관리해요? 정부가 6조에서 관리하는데 어느 조 우리 호조 같죠? 근데 2조에서 관리해. 2조에서. 그 군부일체가 이제 깨지게 된 것은 나중에 그 제2차 갑오개혁 때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그게 확립된 것이 강무개혁 때. 그래갖고 이제 그 내장원이 독립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호주에서 돈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내장원에서. 그 내장원 왕실이 그냥 알아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 관료적 성격이 강화돼서 각오제를 강화. 그래서 높은 직 관료를 올라가려면 각오를 봐야 돼. 그리고 어떤 직을 올라가든 다 시험을 거쳐야 돼요. 조선시대 때는요. 그 다음 강계주의가 한때인데 강계주의는 뭐냐? 그 간품이 얻는 간직에 가면 간품이 따져. 그러니까 간직과 간품이 일치해야 돼. 근데 간혹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메꾸냐면 순자자 행수법을 메꾸는데 순자자 행수법을 보죠. 자, 보통 이제 그 참화관하고 창상관 같은 경우에는 당상관을 제외하고는 근무 일수에 따라서 이제 인사이동을 해요. 제가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자동적으로 등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창상관, 창화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곡과 포폼을 하는데, 그 나중에 얘기하는데, 곡과 포폼 성중 중에 뭐냐면, 이게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근무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어쩔 경우에는 근무 실적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갖고, 있는데 하여튼, 순자법이라는 것은 이제 관리의 근무, 복과 포폼 성적을 도목적에 방영하여 간직을 올리거나 바꿔 낮추는 인사법인데, 순자법은 기본적으로는, 당 하강까지는, 기간에 따라서 정하지만, 가끔씩 근무 고가에 따라서 약간 바꿀 수 있어. 이게 순자법이야. 그렇죠. 바꾸더라도, 뭐냐면, 완벽하게 간품하고 간직하고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메꿔주는 게 행수법인데, 행수법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순자의 입각에서 약간의 뭐냐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행수법을 바꾸는데 어떻게 메꾸냐면, 예를 들어, 풍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간직에 임용되잖아요. 순자법에 의해서 포폼에 의해갖고, 그럴 경우에는 계고 직비다 해갖고, 거기에 간직 옆에 행을 붙여. 그리고 정일품 순정대부가 정일품 이조판서 임명할 때는 거기에 순정대부 행을 갖다 붙이는 거야. 낮은 간직 임명은. 근데 이제 좀 뛰어나갖고, 순정법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군무나 국가 폭포 성적이 좀 뛰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숫자를 갖다 붙여. 풍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간직이 갭이 직고저이거든요. 그래갖고 요때는 종이품 가산대부가 정이품 홍무대관을 이렇게 임명할 경우에는 그 앞에 뭘 붙이죠? 수를 붙여요.
그래서 세대는 뭘 맞추려고 한다? 관계와 간접을 맞추되 다만 이제 그 순자법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죠 근무, 국가, 폭포에 의해서 약간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어긋날 경우에는 이건 행수법 바꾸려고 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추려고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들은 그 당하는 관리들은 고가가 있어요. 폭풍이 있고. 예. 그래서 고가와 폭풍은 뭐냐면 일종의 관리 평가 시스템이야. 그래서 고가는 당상과 제조가 제조는 그 해당 단청이죠. 그 장이죠. 그래서 그 6개월마다 이제 실시해요. 그래서 6월 15일과 12월 15일날 실시해서 그 당하간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고 경과는 이조와 병조, 외과는 관찰사가 이걸 작성해서 취합해갖고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가하죠. 그래서 장급을 더해주거나 승진 자천을 시켜주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그 순자법에 적어놓은 거고 그리고 이 순자법에 따라서 관계와 간직이 다를 경우에는 뭐가 적용돼? 행수법을 통해서 보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 했는데 몇 번 경고를 줘도 맨날 폭풍해갖고 낮은 성적 받아도 끝까지 개가갖고 뭐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럴 경우에 뭐냐면 파직을 시켜. 근데 이때 파직이라는 거는 아예 그만두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뭐라고 대기발령이에요. 대기발령. 그래갖고 이제 했다가 이제 이 사람 하는 거 봐서 다시 또 관계 보내주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그 지방의 그 관찰사가 이렇게 일반 중앙의 어떤 그 수정들을 평가했는데 자기 평가 못했다고 해서 그 관찰사하고 싸운 경우도 있어. 계급적 떼고 그냥 서로 먹살잡고 싸운 경우도 있고 하도 많이 많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좋게 해.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어떻게 되죠? 그냥 좋게 하죠. 특히 무리가 없으면 형식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 그러면 미래행 교과서에서 내용을 한번 찾아서 볼게요. 미래행 교과서 111페이지 펴볼까요?